코스닥이 어제까지 이틀 연속 1%대로 급락했었는데요. 오늘 반등해주고는 있지만 여전히 좀 불안하다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특히 기관주의보가 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기관이 최근 이틀 동안 엔터주와 모바일 게임주, 전자결제주 등을 집중적으로 팔면서 해당 종목들은 주가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일정 수준 이상 주가가 오르면서 기관이 칼같이 수익을 좀 챙기고 있는 흐름인데요. 따라서 기관을 따라서 매매를 하기도 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스닥의 하락 점검을 해보고 앞으로의 전략까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재현 전문가와 허준식 해설위원, 박남숙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시장 점검을 해보죠. 박남숙 기자, 코스닥이 어제까지 이틀 연속 1%대로 하락을 했는데요. 어느 쪽이 주로 많이 빠졌는지 그리고 수급까지 함께 살펴볼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코스피 시장과 달리 코스닥 시장은 어제까지 1% 넘게 밀렸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동반 매도세가 나타났기 때문인데요. 특히 매도 규모로 살펴보면 기관 쪽에서의 매도 공세가 더 컸습니다. 어제 장에서 외국인은 400억 원, 기관은 600억 원 넘는 매도 물량을 쏟아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연기금을 소폭 매수했지만 투신권이 300억 원 가깝게 팔았습니다. 연말을 앞두고 기관의 포트폴리오 조정 등 수급적인 영향이 컸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특히 올 하반기 중소형주 랠리 중심에서 꾸준히 올랐었던 엔터테인먼트, 게임주가 기관의 집중 매도로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네오이즈 게임즈, SM 등 관련주들이 10% 안팎의 급락세를 보이면서 어제 코스닥 지수도 490선이 출렁거리는 모습 보였는데요. 다만 오늘은 코스닥 지수 반등 출발에 성공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엔터테인먼트 주는 하락 여파가 지속되는 듯 했으나 현재 게임주와 함께 반등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어느 정도 하락세가 좀 진정되고 있는 흐름이지만 계속해서 좀 추이를 지켜볼 만한 종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먼저 차트를 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달 15일 3분기 어닝쇼크 종목들, SM 등을 필두로 해서 종목들이 대거 하락을 하면서 갭 하락을 만들었고요. 계속해서 500선 회복 시도가 진행 중이었는데 이렇게 재차 회복을 실패하면서 500선의 저항이 더 강해지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이제 생각하는 것이 500선을 지금 바로 타치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워낙에 이제 낙폭이 갑자기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500선을 먼저 타치하기보다는 미리 조금 더 내렸다가 반등해서 나중에 500선을 타치하는 그런 패턴이 좀 될 가능성이 좀 많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코스닥 지금 현재 일봉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두 가지 가능성을 가지고 이제 얘기할 수가 있는데 1코스, 2코스로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바람직스러운 부분이라면은 1코스 정도로 쌍바닥을 만들고 이제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서 그래서 다시 한번 500포인트 저항을 이제 극복하는 그런 패턴이 되는 게 좋죠. 네. 그리고 2코스는 그 쌍바닥이 지켜지지 않고 이제 깨지는 경우입니다. 근데 오늘 같은 양상을 봐가지고서는 그러한 데 따른 이제 우려를 하지 않을 정도로 이제 코스닥 지수가 이제 많이 반등을 했죠. 네, 그래서 좀 다행스럽다고 봅니다만은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 만약에 이 코스까지 내려간다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열어두고 계신 건가요? 네, 그거는 이제 주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주봉을 보면은 추세대를 우리가 그려보면 대개 480포인트 선에서 이제 쌍바닥을 보일 수 있는 지점이죠. 근데 그게 깨진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는 기간의 문제죠. 단기적으로 급락을 한다면 460포인트까지 갈 수 있죠. 단기적으로 본다면. 길게 본다면 좀 문제는 틀리겠지만 그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1단계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그 1코스 정도, 그 정도 수준을 좀 일단 예상하시는 게 더 낫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480선은 지지가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이시네요. 네, 지금 그렇게 봐도 되겠어요. 거래소 지수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코스닥도 그렇게 혼자 빠지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네, 수급을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하락의 주범이 기관이었는데 많이 올랐던 엔터주나 바카라주들을 대거 팔면서 코스닥의 종목들을 버리고 대형주로 좀 갈아타려는 게 아니냐. 삼성전자가 또 잘 가다 보니까 이런 시각이 있던데요. 허 의원님, 수급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 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코스닥은 먼저 좀 하락 배경을 좀 정리를 해왔는데 다들 아시는 것처럼 주가가 상대적으로 좀 많이 올랐던 부분이 있고요.
또 시장에 이제 돈이 풍부하게 들어오지 않고 있다. 크게 두 가지로 좀 정리가 되겠습니다. 또 그리고 이익 관련해서는 조금 어려운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경기에 민감한 이제 대형주가 경기 회복 기대로 인해서 순간적인 PER이 저평가된 것으로 릴레이팅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이 어닝 증가율이 뒤처짐으로 인해서 더 비싸 보이는 중소형주의 매도가 나오는 것이 있겠다고 보고 있고요. 어닝의 증가세가 대형주가 네. 빠르다 보니까. 네네. 네. 그 PER을 보면 이제 거래소가 한 11배 정도, 코스닥이 한 35배 이상이 나오는데 대략적으로 그렇고요. 또 시장에서 나왔던 이야기를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연기금이 최근에 11월 15일 전후로 해서 이런 루머가 돌아섰습니다. 시장이 이제 너무 중소형 종목에 쏠려 있기 때문에 중소형 펀드의 자금 집행을 중단하겠다는 루머가 돌았었는데 아마 이런 것도 영향을 좀 줬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수익률 면에서도 사실은 훨씬 좋았기 때문에 그랬던 부분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펀드 차트에 쪽을 중소형 펀드 설정액이 나오고 있는데 네, 지금 설정액 자체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약간 정체 구간이라고 네네. 보면 되나요? 네, 펀드 쪽을 잠깐 들여다보면 중소형주 펀드는 이제 제로인의 이은경 연구원 인터뷰 결과인데요. 81개의 중소형주 펀드가 있는데 2009년도 말에 이제 3,100억이던 설정액이 2011년도 5월 달에 1조 원을 돌파를 했었고요. 이제 올해 7월에 1조 3,992억 원으로 최고치를 경신한 후에 네. 이제 5달이 지난 현재로 12월 4일 현재로 1조 3,882억 원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정액으로만 놓고 보면 거의 7월 말 수준과 비슷하기 때문에 실제로 7월 말 고점 대비로 돈이 빠져나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네요. 예, 중소형주 펀드가 이탈이 나와서 빠졌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데 또 그리고 오히려 순자산 기준으로 봤을 때는 12월 4일자 기준으로 그러니까 평가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설정의 기준 최고점이었던 7월 말보다 순자산이 더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펀드 구분이라는 것이 사실은 중소형주 펀드라고 해서 100% 다 중소형주만 사는 것은 아니고 40%인가 50% 이상이면 중소형주 펀드는 이제 묶어주기 때문에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는데 네. 어쨌든 중소형주 펀드에서 돈이 빠져나가서 중소형주가 많이 하락하고 있다는 논리는 펀드 구분의 특성상 명확하지는 않고요. 네. 추정만 해볼 뿐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투신 쪽 또 운용사 쪽에서 매도가 나오는 것 관련해서는 아마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단순하게 예를 들어 10개 중에 처음에 대형주가 8개였었고 중소형주가 2개였는데 이게 어느 순간에 중소형주가 급등 나오면서 대형주가 7개가 되고 중소형주가 3개가 됐다고 그러면 중소형주는 3개에서 2개로 맞춰줘야 될 만큼 주식을 팔아야 되는 것이고 네. 대형주는 그만큼 더 사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과정이 투신이든 전반적으로 운용사 내에서 진행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환매가 들어오면 일단 많이 오른쪽 팔아서 내줄 것으로 보여지는데 2010년 10월 이후로 1900선 이상에서는 어김없이 펀드 환매가 들어왔다는 점 비춰볼 때 최근에 환매 증가에 대응하는 급등주 매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림 나가는 것처럼 2010년 10월 달 이후로는 누적으로 봤을 때 펀드 규모가 계속해서 지수랑 1900선 이상만 가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렇고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종합을 해보자면 리밸런싱이 마무리되는 국면이 온다고 그러면 다시금 중소형주도 정상 자리를 찾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들 종목군들이 실적이 나빴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기관의 예. 리밸런싱. 그렇다면 그 리밸런싱 마무리된 국면은 어떻게 우리가 좀 판단을 해야 되나요? 글쎄요. 주가 수준으로도 파악할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정책 이슈도 조금 남아있는 것 같고요. 또 그리고 펀드 유출에서 그러니까 펀드 플로우를 보면서 그것은 좀 더 차후에 모니터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그렇다면 조금 더 자세히 코스닥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일단은 좀 많이 오른 쪽들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많이 올랐고 또 기관이 많이 판 대표적으로 엔터주들 그리고 아직까지는 조금 더 견조한 카지노주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SM은 어제 4만 원 선이 좀 깨졌었어요. 오늘 일부 종목들은 반등 나오고 있는데 일단 엔터주 어떻게 보시는지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엔터주라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게임주와 이제 SM이나 YG 엔터 쪽을 볼 수 있는데 SM을 좀 우리가 자세히 분석해 보면 되게 해답이 좀 나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SM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엔터주들이 워낙 이제 급락폭이 이제 깊었기 때문에 자, 그걸 추스리는 데에는 좀 시간이나 가격적인 조정이 좀 필요할 가능성이 좀 높죠. 그래서 일단 SM에 대해서 2012년도, 금년도에 대한 컨센서스를 한번 증권사들의 그 전망을 평균한 거죠. 컨센서스라는 게. 그걸 한번 보시면은요. 자, 여기 표에 나온 것처럼 되게 이제 EPS 한 2,737원 정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되게 이제 개별로 많이 보시는데요. 이젠 달리 보셔야죠. IFRS 연결 실적으로 봐야 됩니다. 지금 이게 연결 실적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네, 그걸로 보는 게 맞습니다. 지금 되게 그렇다면은 PER이 되게 한 15배, 16배 정도 수준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15배, 16배 수준이라면 이게 낮은 건지 높은 건지 사실 몰라요. 네. 그래서 우리가 과거 데이터를 한번 보잔 말이에요. 네, SM의 과거 PER 추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2008년도부터 2012년도 9월까지 나와 있죠. 근데 대개 2008년, 2009년도 같은 경우는 PER이 낮을 때는 상당히 형편없이 내려갔어요. 뭐 3.5배도 있고 뭐 2.9배도 있고 높을 때는 기껏해야 14배, 16배 정도였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거 과거에 성장성 없을 때 추이는 무시해도 되고요. 작년도부터 우리가 응용을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작년과 같은 경우는 되게 높을 땐 60배 정도, 낮을 때는 16배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성장성의 훼손을 입고 실적이 떨어지니까 16배보다는 낮아져야 되겠죠. 네, 낮아져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과거 추이를 봐서 그렇게 판단할 수 있고요. 자, 그렇게 본다면은 이제 SM 차트를 보시자고요. SM 차트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대개 지금 7만 원대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절반 토막 나타난 지점이 이제 3만 5천 원 수준일 거예요. 네. 대개 이런 한번 폭풍이 오면은요. 50%선은 한번 타취를 장중이라도 한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거부터 이제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 보면 그 정도 선이 이제 3만 5천 원 선이고 PER이 지금 현재는 15, 16배지만은 일시적으로는 오버슈팅 되면서 내려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버슈팅 되면서 약 13배 수준 가격대가 바로 3만 5천 원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내려가서는 안 되겠지만은 일시적으로 그 지점은 찍고 반전을 할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요. 네, 네. 일단은 고점 대비 절반 정도는 하락할 가능성이 좀 있군요. 네. JYP도 한번 이야기 들어볼게요. 어제 같은 경우에 박진영 씨의 신주 인수권 매입 부각이 되면서 장중에 반짝 상승하기도 했었고요. 오늘은 2% 정도 오르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우리가 엔터주들 한번 분석을 하면서 JYP 같은 경우에는 합병 이슈가 남아있기 때문에 또 지켜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세요? 최근의 흐름? 네, 뭐 사실 이민주 회장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플러스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이민주 회장이 건드린 종목이 워낙 여러 가지고 또 지금 현재 뭐 개별주가 치고 나가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약효가 좀 덜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요번에 나온 신주 인수권 매입건은 사실 지난 11월 초에 이미 나왔던 얘기죠. 그래서 요번에 다시 재탕, 삼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신선한 호재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주가에는 크게 작용을 안 하지만 낙폭이 있기 때문에 제한적인 상승 정도 지금은 그렇게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것이 합병을 위한 투석 단계라는 해석이 많잖아요. 네. 합병을 한다라는 진짜 이슈가 나와도 네. 주가 상승은 약할까요? 그 합병권에 대한 재료도 사실 이번에 새롭게 나온 신선한 호재라면 사실 설득력이 있다고 보는데요. 항상 호재라는 게 처음 나왔을 때 강하지 여러 번 재탕, 삼탕 되면은 좀 약효는 떨어집니다. 그래서 JYP 한번 10분봉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JYP 10분봉 차트 같은 경우를 보면은 대개 이 노란 네모칸 있죠? 노란 네모칸 한 데서 이제 한번 걸렸었죠. 거기서 이제 물량이 좀 많아요. 그래서 대개 이게 어제까지의 주가 모습입니다. 이게 어제까지 주가 모습인데 대개 5,400~500원대부터 걸리죠. 이 자리가 많이 걸리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걸 뚫고 바로 뭐 6,000원, 6,500원대를 간다. 이런 맥락보다는 현재는 단기적으로는 5,400~500원대의 저항을 의식하고 그리고 매매를 하는 게 보다 더 유리한 매매가 될 수 있지 않겠나. 너무 길게 보지 마시고요. 일단 짧게 끊어보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짧은 매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카라주 가운데 제가 게임주는 또 뺐습니다. 왜냐면 어제 자세히 살펴봤기 때문에 또 하나 카지노주를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지금까지 크게 무너지지 않고 있는 종목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3인방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지금 뭐 파라다이스 그리고 GKL, 강원랜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이 카지노주라고 하는 것은 물론 실적은 좋지만 성장이 되고 있지만 그 실적 성장에 비해서 주가가 너무 치고 올라가면 오버슈팅하면 이제 수급에 따라서 조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데 자, 지금 그림을 보시면은 제가 그 3인방, 카지노 3인방 비교해서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맨 위쪽 빨간 선이 이제 파라다이스죠. 네, 그리고 밑에 초록색이 강원랜드, 그리고 파란색이 이제 GKL입니다. 눈에 띄듯이요. 역시 파라다이스가 주도를 했다. 네, 주도주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하지만 주도주가 지금 확실하게 꺾이고 있습니다. 그 부분 일단 생각하셔야 되겠고요. GKL은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기 때문에 조정도 아직은 파라다이스보다는 좀 덜하지만 파라다이스가 치고 내리는데 GKL도 견디긴 좀 힘들다고 봅니다. 강원랜드는 그 중간 위치에 있지만
이건 이제 배당권이 지금 끼어 있기 때문에 그 배당권 때문에 아직은 여력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3인방에서 볼 때는 강원랜드 정도가 그래도 배당 매력이 있고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쪽 정도는 선별해서 대응을 해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강원랜드 정도가 나아 보인다. 네. 알겠습니다. 게시판에 보니까 아자아자 게시판에 브레디바비님은 12월은 코스닥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렇게 남기셨는데 여러분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받고 있으니까 아자아자 게시판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설위원님, 기존의 주도주를 좀 이야기 들어봤다면 이번엔 최근에 좀 올랐던 쪽들 살펴보도록 할게요. 많이 빠졌던 기계, 그리고 운송장비, 자동차 부품 쪽, 홈쇼핑주, 그리고 일부 IT 종목들 최근에 강세가 상당한데요. 이쪽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아까 제가 지금 오늘 처음에 말씀드린 거랑 같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 수익률 측면에서 많이 오른 쪽은 팔고 못 오른 쪽은 더 넣고 요 정도 논리지 다 크게 뭐 펀더멘털이 변화가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기간에는 아마 거래소 쪽에 소재 산업재가 강하게 가면은 코스닥에서도 IT 부품 장비라든지 IT 장비라든지 운송 장비 쪽 그동안에 힘을 못 썼던 쪽으로도 매가 좀 쏠릴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종합적으로 봤을 때 코스닥 내에서 지금 관심 가질 만한 그런 섹터는 어디가 될까요? 글쎄요, 지금 저는 사실 이제 어제 이제 이 주제를 받고 나서 좀 이제 기관의 펀드 수급이라든지 글로벌 경기의 변화 가능성 그리고 원달러 환율의 흐름 이 세 개에 초점을 맞췄거든요. 그래서 보면 제가 지금 불러드릴 종목군들 빙거래라든지 대상 또 한미약품 뭐 일젠 디스플레이도 그렇고요. 또 메디톡스라든지 시젠 그리고 이제 코스닥에 가서 파라다이스 SM YG엔터 코스맥스 한국콜마 에이블CNC 컴투스 게임빌 이들 종목군들이 세트로 같이 움직였죠. 섹터와 무관하게 같이 움직였습니다. 중소형 랠리를 주도했던 종목군인데 시장과 섹터에 상관없이 같이 움직였죠. 주로 보면 이제 내수주나 생필품 관련주가 많습니다. 중국 소비주들 있고요. 그렇죠. 갖다 이제 붙인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겠고 이런 섹터들은 이제 정통적으로 보면 이제 경기 확장 국면에서 상대적으로 좀 부진했던 상황이고 지금은 그림 준비된 것처럼 글로벌하게 제조업과 서비스업, 복합 PMI가 위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는데 서서히 틀고 있죠. 이런 상황이라고 보면 이제 향후에 이들 섹터 부진이 나타날 수도 있고 이미 진행되고 있지만 더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치고 올라갈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됩니다. 물론 경기가 완전히 돌아선다는 가정하에서요. 그리고 이제 이들 종목군들은 원달러랑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원달러가 1080원선 부근에서 하방 지지력이 확보된 이후부터는 탄력이 썩 안 좋았었죠. 그리고 정책적 리스크도 좀 있었는데요. 화장품주는 뭐 공정위 규제라든지 이런 것도 있었고요. 카지노 쪽은 아직 규제는 없는데 외국인 관련된 것이라서 이것은 이제 원달러 환율 흐름과 좀 연계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해설위원님 이걸 좀 풀어서 들어볼게요. 복합 구매 관리자 지수가 올라온다는 것은 제조업 경기가 살아나고 향후에는 그동안 강했던 내수 섹터나 이런 제약이나 화장품 이쪽이 계속 부진이 이어질 수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상대적인 부진인 거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런 종목들 여기에서 추가적인 조정 더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수급이 현재 수준에서 정체가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펀드 수급이 1900선 이상에서 계속 환매가 나온다고 그러면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기존의 주도주들이 좀 바뀌는 흐름 예측을 하고 계시는데요. 전문가님, 허 의원님께서는 코스닥에 국한되지 않고 시장 흐름 설명해 주셨는데 코스닥 내에서 혹시 관심 가질 만한 쪽이 어디일까요? 네, 저는 한 두 종목을 한번 정도 뽑아봤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코스닥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잘 이제 조정받을 때 이제 들어가야 되지만 저는 먼저 시총 코스타 종목에서 시총 한 18%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이제 셀트리온입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을 먼저 한번 보는데요.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가장 이제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과거에는 사실 공매도나 대차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받았어요. 근데 그 부분이 요즘 개선되고 있습니다. 대차는 아직 크게 줄지는 않고 있지만 많이 늘어나지는 않고 있는 가운데 공매도는 거래량 대비해서 상당히 줄어 있습니다. 회사 자체에서도 지금 상당히 공매도 쪽의 폐해에 대해서 전쟁을 선포를 했죠.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아마 많이 개선될 부분이 있지 않나 싶고 그 실적은 시원찮았죠. 근데 내년에 두 자릿수 성장을 기대를 하면서 극건이 모멘텀으로 작용이 되는 거죠. 극건이 모멘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그런 부분에서 플러스 요인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메리트가 있고 되게 지금 차트가 나오나요? 네, 자 차트상으로도 볼 때도 지금
예, 자, 지금 현재는 일단 그쪽에 이제 쌍바닥 만들고 올라오니까 셀트리온 쪽으로 좀 주목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일진 디스플레이죠. 네, 일진 디스플레이. 자, 이쪽은 사실 뭐 어제 같은 경우 도매금으로 같이 이제 하락을 해버렸는데, 물론 저는 24,000원 수준을 금년도 최고점으로 보고 싶습니다. 네, 지금 뭐 이 컨센서스 전망으로 볼 때 되게 금년도 연결로 볼 때 이제 24,000원이 이제 피크가 돼요. 하지만 지금 수준은 좀 낮게 내려온 지역이라고 봐요. 되게 21,000원 상간, 네, 21,000원 상간이라면은 제가 볼 때는 매수에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가격대로 봅니다. 되게 태블릿권의 모멘텀을 갖고 갈 수 있는 거고, 다른 코스닥 종목들은 지금 거품이 많이 끼었죠. 근데 일진 디스플레이는 절대 고평가 아닙니다. 네. 그걸 감안해서 2만 원 선 정도면 한번 타진을 해보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아직은 좀 잠잠하긴 한데 셀트리온 그리고 일진 디스플레이 같은 종목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끝으로 짧게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선 12일 정도 남았는데 테마주 거품이 여전히 2조에 육박한다라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대선 테마주 폭탄 돌리기가 시작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는데요. 이것을 네네. 어떻게 봐야 될지 해설위원님 어떻게 볼까요? 네, 일단 뭐 임금은 하늘에서 정한다고 했기 때문에 뭐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하늘의 뜻에 달려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하는 뭐 지지율 조사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표면적으로 지지율 격차에 따라서 등락은 있을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약간 뭐 우파 쪽이라든지 보수 진영 쪽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새누리당 쪽 후보를 포장하는 것 같고, 나머지 이제 좌파라든지 진보 개혁 성향 강한 쪽에서는 계속 이제 뭐 민주당 계열의 진보 쪽 그쪽 지지율을 높게 래핑을 하는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판단을 잘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수급 주체들은 사실은 누가 돼도 뭔 상관이겠습니까? 자기네들 주식이 갖고 있다 끌어올리면 되는 것인데, 이게 이제 하루 만에 아침에 떠서 나오는 거 보면 자금력이 상당한 쪽들이 지금 들어가는 건 맞고요. 네. 그래서 아마 조사한다고 해도 못 잡을 겁니다. 절대 못 잡죠. 그래서 아마 조금 소량 규모 가지고는 그런 세력들이 연계된 매매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워낙에 특성상 이제 이게 갭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좀 리스키한 부분은 있는데, 뭐 길게 봐서 투자할 종목은 아닌 것 같고요. 뭐 수급 주체를 어떻게 운 좋게 알게 됐다고 그러면 조금씩 소량으로 투자하는 것은 맞고요.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다 밸류가 고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 짧게 한 말씀 해주세요. 네. 더 빠질까요? 아직까지는 완전히 그 코스닥이 바닥을 찍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예, 좀 네, 출렁거리는, 네, 테마주 쪽으로요. 네. 예, 테마주 쪽으로는 일단 뭐 제가 볼 때는 그 엔터 관련주들은 조금은 더 밑으로 내릴 여력이 있고요. 관심 테마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이제 배당 테마, 디지털 방송 테마 정도 두 가지 부류로 한번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배당 테마 쪽에서는 제가 볼 때는 되게 리노공업 정도, 네, 그쪽이 이제 실적도 뒷받침이 돼 있기 때문에 눌릴 때 한번 들어가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디지털 방송 테마 쪽에서는 사실 지금 현재 접근하기는 좀 힘들고요. 배당 테마 쪽에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제 경동제약 같은 경우는 좀 밑으로 내려올 때 접근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 정도의 종목이다. 네, 그렇게 보겠습니다. 네, 리노공업, 경동제약 이런 종목들 말씀해 주셨네요. 알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